이제 막말과 욕설은 학교 폭력, 직장 괴롭힘, 범죄 등에 사용되는 무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욕설 현상을 다각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평원 교수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욕설 커뮤니케이션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욕설 커뮤니케이션을 화자와 청자 입장에서 유형을 분류한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본 후 욕설 중독을 치료하는 욕설 커뮤니케이션 교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욕설은 낙서 형태로 소통되었던 문자 욕설 시기와 음성어로 소통되고 있는 언어폭력 단계를 넘어서 인터넷 가상 공간까지 욕설로 전염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까지 욕설과 비방 표현을 모방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람처럼 대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 채팅봇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이 이용자들에게 인종차별 발언의 욕설까지 마구 퍼부어 16시간 만에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김영은 기자입니다. 미국의 10대 소녀가 개설한 것으로 보이는 한 SNS 계정에 질문을 던져봅니다. 유대인 학살이 실제로 일어났나요? 그러자 조작된 겁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이 계정은 히틀러가 옳았고 유대인은 싫다. 여성주의자들을 증오한다는 등 인종차별과 여성 혐오적인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가 쏟아낸 발언입니다. 테이는 구글의 알파고처럼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 대화하는 방법을 스스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종차별주의자와 여성 혐오자들이 테이에게 따라해봐라는 말과 함께 차별적 발언을 잇따라 입력하자 테이도 막말을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인간의 대화를 가르치겠다는 야심찬 실험을 16시간 만에 일단 멈춰야 했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인간처럼 윤리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테이의 실패는 인공지능의 학습 능력도 결국 인간의 가르침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영은입니다. 욕설은 화자와 청자에 따라 욕설을 인식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의 도구로 활용되는 치명적인 욕설은 화자와 청자 모두 욕설로 인식하고 있는 경우인 A형 욕설입니다. 반대로 화자와 청자 모두 욕설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즉 일상어처럼 쓰이고 있는 경우인 D형 욕설도 문제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4개의 욕설을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가는 순간 주워 담을 수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외모나 능력을 무시하는 말, 사실이 아닌 소문이나 험담, 욕설이나 폭언, 남의 약점 갖고 놀리기. 이렇게 던진 말들은 듣는 사람의 가슴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장난이고 어디까지가 폭력일까요? 언어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세상. 왜 많은 학교에서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을 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욕설에 중독될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부터 욕설 현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욕설에 중독된 학생들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욕설 현상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치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화자의 공격 의도와
상처받았다는 청자의 모멸감을 기준으로 언어폭력의 양상을 살펴야 합니다. 욕설은 화자와 청자의 관계와 인식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A형 욕설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 개새끼야! 너 이리 나와. 이 씨발놈아. 이렇게 싸움을 쳐래? 옥상 올라가. 이 씨발놈이 돌았나? 씨발놈이 족도 아닌 새끼 어디서 깝죽대? 따까이 새끼는 빠져 이 씨발놈아! 아이 씨발놈아! 나도. 나와 이 개새끼야. A형 욕설은 욕을 하는 사람과 욕을 수용하는 사람 모두 욕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할 때 일어나는 상호 주고받는 폭력 상황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은 B형 욕설 장면입니다. 램보, 너 진짜 풀렸구나? 에이 씨발놈아. 근데 반갑다. 하지마, 응? 추. 아이 저거 새끼 저거. B형 욕설은 욕을 하는 사람은 욕설이라고 인식하지 못했지만 청자가 이를 욕설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상호 간 언어폭력인 A형 못지않게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성립하는 B형 욕설이 문제가 됩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할 때 상대방을 공격해야겠다는 의도를 가지지 않고 했지만 욕설을 듣는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을 욕설로 받아들였다면 언어폭력이 성립되는 거죠. 말하는 이가 공격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듣는 사람이 그것을 언어폭력으로 받아들였다면 이건 말하는 이가 가해자, 듣는 이가 피해자 관계가 성립하는 심각한 폭력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니김에 이 씨발 이거 비가 또 와? 빨래가 말라야 있지 씨발. 아이 아줌마! B형 욕설에는 화자가 청자를 의식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배설한 욕설을 제3자가 듣고 불쾌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다음은 C형 욕설입니다. C형 욕설은 욕을 발화하는 사람은 욕이라고 인식했지만 청자가 욕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청자가 화자의 비아냥거리는 공격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A형과 B형에 비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봉산탈춤에서 말뚝의 비꼬는 의미를 못 알아듣는 어리석은 양반이 이에 해당합니다. 아직 집건다 뭐인데 임마. 다음은 D형 욕설 장면입니다. 모를 것 같은데? 아이 내 말 믿고 한번 봐봐 임마. 사람도 많고 더 본다며. 딴 거 보자. 야 이런 것도 친구랑 같이 한번 봐줘야지 새끼야. 내가 보여줄게. 됐어. 이수령 영화보다 재밌냐? 야 이소룡이 게임이 되냐? 일단 보고 얘기해. 성령 저 새끼 골 때려가지고. 웃기지 마 새끼야. 그래도 이소령이지. 이소룡 한물 갔지 새끼야. 이소령이지 새끼야. 성령이지 새끼야. 짚었어 추렁이 추렁. 이 새끼 봐라. 나 술 먹었냐? D형 욕설은 화자와 청자가 모두 욕설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존나와 씨발과 같이 정도부사와 감탄사 형태로 일상어처럼 쓰이는 경우와 남성들을 중심으로 친근한 사이에 주고받는 욕설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거는 이미 녹음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자꾸 틀면 나오고 프로그램이 그렇게 깔렸기 때문에 어려워요. 자동적으로. 예, 우리도 이래 사람들 보면 커도 어떤 욕쟁이 할머니가 어떤 식당 같은 데 가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그 욕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언어예요, 일상 언어. 욕설의 오염된 정도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fMRI는 대형 병원이나 뇌과학을 연구하는 전문 시설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의 변화와 스트레스를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없을까요? 지금 제 손가락에는 GSR, 즉 피부전기자극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감정에 따라 변화하는 각성 정도가 전기 신호로 바뀌어 화면에 표시됩니다.
인체가 각성하게 되면 코르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이는 손에 부착한 GSR 센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강할수록 GSR 값은 높게 측정됩니다. 당연히 욕설 자극은 일상어보다 GSR 값이 높게 나오게 됩니다. 강한 욕설을 들을수록 강한 땀의 분비를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것은 땀의 분비만이 아니라 동시에 스트레스 호르몬, 특히 콜티졸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가 동시에 분비되기 때문에 인천 하늘고등학교 언어폭력연구소 연구원 학생들은 1학년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A형, B형, D형 욕설에 해당하는 영화 장면을 편집한 자극 화면을 무작위 순서대로 제시하고 이에 반응하는 학생들의 GSR, 즉 피부 전기 전도도를 측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욕설에 강한 거부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은 상호적 언어폭력인 A형에서 각성 수준이 가장 높았고 다음은 일방적 언어폭력인 B형, 일상어 수준인 D형 욕설은 각성 수준이 가장 낮았습니다. 하지만 욕설 어휘에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은 욕설보다는 영화 장면에 몰입하는 정도가 강했습니다. 200명의 고등학생 피험자 중에서 거의 절반 정도가 A형 욕설에 대한 GSR 반응이 D형 욕설보다도 약했습니다. 이들은 공격적인 욕설 어휘에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욕설에 중독된 학생들은 언어폭력 장면보다도 친한 사이에 욕설을 주고받으며 대사가 진행되는 D형 욕설 장면에 더 집중한 것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GSR 측정을 통해 욕설 어휘에 중독된 정도를 진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일상적으로 주고받는 공격적인 언행과 욕설에 무감각해진 학생들에게 욕설을 혐오스러운 자극으로 인식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4개의 욕설 유형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일상어처럼 입에 붙어서 습관이 되어버린 D형 욕설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형 욕설을 A형 욕설로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D형 욕설을 A형 욕설로 옮기는 방법으로는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욕설의 의미를 교육해서 혐오스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심각한 욕설 사용,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대부분은 뜻도 모르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욕의 본래 뜻을 가르쳐 주었더니 욕을 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앞 남학생들이 모여 얘기를 나눕니다. 짜증나 죽겠어. 불만 있어. 갈구지 마. 대화의 절반가량이 욕설입니다. 여학생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초등학생들은 언어폭력이 아니라 친분을 쌓는 수단으로 여기는 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욕설의 뜻을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욕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겁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한 뜻은 그냥 사용하는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정확한 뜻을 모른 채 욕설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욕설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욕설을 쉽게 배우고 또 자주 쓰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교육가정평가원이 청소년 894명을 대상으로 욕설의 뜻을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남녀 성기를 지칭하거나 부모,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 동물의 빗댄 욕설 등 욕설의 원뜻을 알려주자 한 학기 뒤 학생 10명 중 8명은 욕설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가운데 3명은 실제로 욕설을 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말도 있잖아요. 어머니 관련된 욕이나 뭐 그런 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욕을 처음 배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육하면 효과가 컸습니다. 입에 붙기 전에, 익숙하기 전에 혐오스럽다는 것을 좀 인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가 자제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교육부는 전국 44개 학교에서 욕설 어원 교육을 진행 중이며
희망하는 학교로 수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욕설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는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직접 욕설 현상에 대해 탐구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관련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대화를 들어보면 참 욕설 많이 하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등학생들이 스스로 해법 찾기에 나섰습니다. 서영민 기자입니다. 머리에 뇌파 측정기를 설치합니다. 욕설 예방 강의의 효과를 뇌파로 검증하기 위해서입니다. 0.3초 만에 나타나는 뇌 반응을 관찰하는 연구진은 다름 아닌 고등학생들. 욕설 어휘의 P300 피크값이 상승했다는 걸 보았을 때 욕설 어휘를 혐오자극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30여 명으로 구성된 고등학교 연구진은 공학과 역사, 문학과 수학 등 8개 분야에서 청소년 욕설을 연구했습니다. 욕설의 음성적 특성이나 자율신경계의 반응과 같이 연구 주제도 다양합니다. 이렇게 얻은 결과물을 조만간 체계적으로 정리해 초등학교 저학년의 욕설 예방과 치료 교육 자료로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하나의 문제점을 다양한 관점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볼 수 있었다는 점. 직접 사회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고등학생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풀어나가는 과정은 입시 교육에서는 얻을 수 없는 색다른 배움입니다. 어릴 때부터 학자로서의 체험, 연구하는 즐거움 그런 것을 맛보아야 되는데 이게 결국 국가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 지난해에는 이순신 장군의 승전 암호 체계를 분석해 논문까지 발표한 이 학교 학생들은 내년에는 전통무예를 주제로 연구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지금부터 뉴스에 소개해드렸던 학생들의 연구 성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언어폭력이나 욕설을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공익광고나 사회적 캠페인 활동이 있습니다. 욕설과 언어폭력을 줄이자는 공익광고의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175명의 고등학생들에게 언어폭력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포스터 45장을 위협 소구 수준에 따라 상중하로 분류하게 하였습니다. 연구원 학생들은 분류를 마친 학생들의 포스터를 입력하여 데이터로 구축하였습니다. 화면은 각 포스터별로 175명의 학생들이 상중하 비율을 정리한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많은 학생들이 위협 소구 수준이 낮다고 평가한 포스터를 4개 살펴보겠습니다.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포스터들은 입에서 나오는 욕설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43번은 욕설을 입김으로 약화시켜 표현하였고, 다음으로 수준이 낮은 39번은 입에서 주먹이 나가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낮은 32번 포스터는 언어폭력이라는 붉은 글씨를 강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위협 소구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33번은 한글을 이용한 우리나라 광고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학생들이 위협 소구 수준이 높다고 평가한 포스터를 4개 살펴보겠습니다. 위협 수준이 높다고 평가된 포스터들은 욕설에 의해 상해를 입는 잔인한 장면을 유추적으로 활용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혐오스러운 신체 상해 장면을 동원한 금연 캠페인 활동마저 흡연율을 감소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처럼 위협 소구 수준이 높은 언어폭력 예방 포스터만으로 욕설 현상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존나가 욕설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매우, 훨씬과 같은 정도부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욕설 의미 교육법은 뜻도 모르고 사용하는 욕설의 뜻을 가르쳐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욕설 의미 교육의 목적은 주로 D형 욕설로 사용되는 정도부사 존나와 호칭어 개새끼와 같은 욕설을 혐오 자극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씨앙 숙제 존나 많다. 에이 더러워. 숙제가 성기가 튀어나올 정도로 많아. 아 씨발 언제 나 개빡쳐 진짜.
암호하거나 성교할 정도로 화가 나 언제 다해 대가리를 칠 정도로 짜증나네. 욕설의 의미교육법은 위협소구 수준이 낮은 자료부터 위협소구 수준이 높은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 하늘고등학교 언어폭력연구소에서 제작한 욕설 개새끼의 의미를 환기시키는 위협소구 수준이 낮은 포스터이고, 이것은 욕설 존나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위협소구 수준이 높은 포스터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스터를 널리 배포한다고 해서 욕설의 남용 현상을 감소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들의 대화를 들어보면 말이 참 거칠다 하는 생각 드실 텐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욕설 역시 그 폐해를 알면서도 쉽게 고치지 못하는 문제점들 중 하나입니다. 학교 교육과 캠페인 활동을 통해 태도를 변화시키려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 욕설 문화 개선 교육과 캠페인 활동의 효과가 한 학기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말고 관역에 집중해서 실험을 진행해줘. 지금 인천 하늘고등학교 연구원 학생들이 정도부사, 매우, 훨씬, 존나를 무작위로 보여주면서 뇌파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파 측정 방법을 ERP, 즉 사건 유발 전이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실험에 앞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대상으로 측정한 사건 유발 전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유발 전이에서 P300파는 자극을 본 후 0.3초 근처에 높이 솟아있는 파형입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 대부분은 매우, 훨씬, 존나라는 단어를 본 후 발생한 P300 피크 값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이들 어휘들을 보고 발생하는 무의식적인 뇌파가 동일한 것입니다. 실험군 학생들에게는 욕설 의미 교육법과 국어 문법 교육을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제공하였습니다. 욕설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는 활동을 통해 교과 수업과 욕설 문화 개선 교육을 통합한 것입니다. 불만을 비하할 수 있나요? 그렇죠. 불만은 비하하는 대상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죠? 불만은 표출하는 대상이죠. 그래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남성의 성기를 비하할 때 사용된다로 바꿔주는 목술 호응에 관련된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갈게요. 대조군 학생들에게는 욕설의 의미를 설명하는 문장이 아니라 일반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누가 이 나라를 지켰나 도대체? 그렇죠? 어떤 걸 넣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조들이 이 나라를 지키신 것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 선조들이라는 주어와 지키다, 지키시다라는 서술어가 호응이 되었냐 되지 않았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학생들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욕설 의미 교육과 문장 오류 수정 교육 후 학생들의 뇌파를 다시 측정하였습니다. 대조군 학생들의 뇌파는 사전 검사 때와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실험군 학생들의 뇌파는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매우, 훨씬의 P300 진폭은 실험 전과 차이가 없으나 존나의 P300 진폭은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존나라는 단어를 보자마자 300m초, 즉 0.3초 이내에 본능적으로 발생하는 뇌파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제가 실험에 참여해 보니까 존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고 이제 친구들과도 불쾌해서 별로 쓰지를 못할 것 같아요. 인천대학교 김평원 교수팀은
문법적 사고 과정을 아이 트래커와 뇌파 분석을 통해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융합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언어폭력연구소 연구원들은 이 방법론을 배워 욕설 의미 교육 방법의 효과를 검증하였습니다. 보통 문장과 욕설의 의미를 설명한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시선 추적 장치인 아이 트래커를 활용해 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시선이 집중된 곳이 붉게 타오르는 것으로 표현된 히트맵을 보면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때는 특정 단어에 시선을 집중하지 않고 균등하게 시선을 분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는 과정의 시선 추적 결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문법적 오류를 판단할 때에는 학생의 문법적 직관과 맞지 않는 부분에 시선이 집중되어 히트맵이 형성됩니다. 화면은 주술 호응이 맞지 않는 문장임을 잘 지적한 시험자의 시선 추적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문법적 사고력이 부족한, 즉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피험자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문법적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피험자의 히트맵은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문법적으로 어색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이 구별되지 않고 단어 곳곳으로 시선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문장 대신 욕설의 의미를 설명한 문장을 활용했을 때는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은 조세 의미를 설명한 문장을 해석하는 과정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주어부 쪽에 약간 더 집중하는 경향은 있으나 앞서 살펴본 일반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는 과정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라는 과제를 주었을 때는 달랐습니다. 문법적 오류를 찾는 중에도 욕설 어휘에 자주 시선이 가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문법적 오류가 있는 부분 외에 욕설 어휘에도 강한 히트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문장의 문법적 오류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욕설과 관련된 어휘를 반복적으로 되새겨보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욕설의 의미를 교육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국어 문법 수업과 통합된 교관의 활동 사례는 수능 국어 성적과 직결되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강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욕설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욕설은 학교 폭력과 직장 괴롭힘의 도구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욕설 커뮤니케이션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욕설이 난무하는 시대, 이제 욕설 커뮤니케이션 이해 능력은 욕설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리터러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금기시했던 욕설을 공론화하여 구체적인 해결책을 탐구하는 과정이 놀랍지 않으셨나요?